반갑소. 내 이름은 이완용이라 하오. 맞소. 그대들이 친일파로 알고 있는 역사의 죄인이자 민족의 원수요. 을사조에게 체결되던 날부터 나는 죄인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소. 하지만 내가 처음부터 악인이었던 건 아니오. 내게는 다양한 일들이 있었고 다양한 삶들이 있었고 그래서 다양한 생각들이 있었소. 모두가 내 이름을 알지만 내 삶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소. 부디 이 죄인의 이야기를 들어주시오. 1858년 어느 여름날 나는 경기도의 한 허름한 집에서 태어났소. 몰락한 양반의 가문이었고 부모는 가난했소. 그래도 노비로 태어나지 않은 게 다행이다 싶었소. 당시 백성 네다섯 중 하나는 노비였고 평생 그 신분을 벗어날 수 없었소. 100여 년 전에는 백성 둘 중 하나가 노비였다니 그나마 나아진 거요. 비록 몰락했으나 양반이었기에 난 어려서부터 공부를 할 수 있었소. 여기저기서 글을 깨우치고 학문에 눈을 떴소. 그때부터 사람들이 나를 신동이라 부르기 시작했소. 내가 9살이 되던 해 가난에 허덕이던 친부모는 나를 양자로 입양 보내게 되어 동네에 소문이 자자한 신동이었기에 입양은 어렵지 않았소. 친부 집안의 먼 친척이라고 하는 중추부 판사 이호준 대감댁에서 나를 거두었소. 당대에 이름난 명문가였소. 양아버지는 서자와 딸밖에 없어서 신동이었던 나를 출세시켜 가문을 잇게 하려 하였소. 그 덕분에 나는 학문을 갈고 닦을 수 있었고 과거를 준비할 수 있었소. 1882년 그렇게 나는 25세의 나이로 과거에 급제하오. 양아버지 이호준 대감 덕에 9품, 8품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정칠품이 될 수 있었소. 이호준 대감은 명성황후 민씨 정권의 최측근이었기에 큰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소. 그런데 두 해가 지나 민씨 정권이 흔들리는 사건이 발생하오. 일본의 도움을 받아 나라를 개혁하겠다는 자들에 의해 갑신정변이 일어나면서요. 하지만 민비는 청나라를 끌어들여 친일 괴합파를 3일 만에 쓸어버렸어. 이 사건으로 민비의 권력은 더욱 커져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수준에 이르렀어. 곁을 지켰던 이호준 대감과 양자인 나도 이 덕에 권력의 중심에 있을 수 있었어. 흥선 대원군을 몰아내고 고종을 자리에 앉혀 정권을 잡았던 민비는 그 이후에도 수년간 대원군과 싸워왔어. 손에 잡은 그 권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더욱 잔혹하게 휘둘러대는 것 같았어. 그리고 그 권력에 대한 보상이라도 되는 듯 민비와 고종은 국고를 탕진했고 그걸로도 모자라 백성들의 고열을 빨았소. 온갖 사치는 물론이고 수없이 많은 잔치와 구판을 벌여 국고를 텅텅 비게 했소. 정권을 잡고 1년도 안 돼서 대원군이 10년 동안 쌓아둔 저축미가 동이 났다오. 내 수사에 있는 물량으로 도저히 감당이 안 되자 심지어 호조와 선해청의 공급마저 공공연하게 갖다 쓰곤 했어. 나라 돈이 계속 모자라게 되자 이들은 매관매직을 일삼고 화폐를 마구잡이로 찍어내기 시작하오. 그 덕분에 부정부패가 판쳤고 관리들은 무능했으며 통화량 팽창으로 물가가 급등하여 백성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게 되오. 그렇게 수입이 늘어나면 민비는 이를 무당을 불러들여 구판을 벌이는 데 탕진했어. 지금 생각하면 한심한 일이지만 젊었던 내게는 이런 일들을 바로잡을 용기가 없었어. 그저 민씨 정권의 측근에 있어 감사할 따름이었어. 나는 대신 출세만을 생각하며 공부에 집중했어. 신문물을 가르치던 유경공원에서 뛰어난 성적으로 승차를 거듭했고 마침내 정삼품 자리에 이르게 되었어. 과거 급제 후 정삼품까지 불과 5년도 걸리지 않았으니 조선 역사에서 유례없는 일이었어. 그리고 1887년 마침내 나는 조선 땅을 처음으로 벗어나 해외로 나가게 되어 주차 미국 참청관에 발령되어 주미공사를 따라 미국에 가서 공사관을 설치하는 일을 맡은 거예요. 요코하마, 하와이를 거쳐 워싱턴 DC에 가게 되었어. 그리고 그곳에서 본 근대국가 미국은 너무나 아름다웠어. 백성들은 근대 문물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어. 그들에게 삶의 목적은 생존이 아니라 행복이었어. 국가가 백성들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했고 모든 것은 법과 제도에 의해 원칙대로 돌아가고 있었어. 그야말로 다른 세상이었어. 나는 1890년까지 워싱턴에서 지내며 조선인으로서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고민했어. 그리고 내가 조선에 돌아갔을 때 나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 1890년 미국에서 돌아온 이후 나는 조선이 반드시 근대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믿게 되었어. 여러 요직을 두루마트며 국가의 근대화를 위해 노력했어. 성균관 대사성에 재임했을 때가 기억에 많이 남소. 조선 사람들이 눈을 뜨기 위해서는 교육이 중요한데 이 교육을 선볼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이요. 재임 기간 동안 나는 초등교육의 의무화를 제도화했고 근대화 교사 양성 사업을 주도했소. 백성들의 세계관을 넓히기 위해 서양 학문 이수 과목도 신설했소. 물론 미국과 관련된 공사 일들도 주도적으로 맡았소. 이렇게
내 나름 조국과 민족의 발전을 위해서 힘쓰던 시기. 1894년 동학농민운동과 청일전쟁이 발발하오. 썩어빠진 나라꼴에 분노한 백성들이 동학 지도자를 중심으로 들고 일어선 거요. 이 무장봉기를 주도한 자들 중 일부의 배후에는 민씨정권을 엎으려 한 흥선대원군이 있었다고 하오. 이 일로 민씨정권의 조선 조정은 위기에 빠졌고 결국 고종과 민씨는 청나라에 지원을 요청했어. 그렇게 청나라 군대가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되어 이에 청에 대립하던 일본도 군대를 보냈어. 일본군이 빠르게 한양에 진입해 경복궁을 점령했고 흥선대원군 세력과 친일 개화 세력을 중심으로 조선의 친일 내각이 새롭게 들어서게 되어 이 새로운 내각은 청에게 물러나라 했으나 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렇게 청과 일의 전쟁이 시작되었어. 이 시기 조선과 마찬가지로 내 삶도 격변에 격변을 거듭하게 되어 친일 개화파는 미국에서의 경험으로 친미를 주장하며 각종 개혁을 추진했던 나를 높게 평가해 외무 협판으로 임명해줬어. 하지만 나는 여전히 왕과 왕비에게 충성하고 있었어. 친일 개화파가 정권을 잡았고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기를 잡아갔음에도 말이오. 분명 무능하고 탐욕스럽고 정근대적인 조정이었지만 그래도 조선의 왕과 왕비였어. 무엇보다 친청 수구파 민씨 세력으로 분류된 양아버지를 적으로 둘 순 없었어. 청일전쟁에서 결국 일본이 승리하고 청은 만천하의 무력함을 드러내게 되어 청이 종이호랑이라는 말까지 나오게 되자 결국 친청 세력은 붕괴하게 되어 그런데 이때 일본의 세력 확장의 위험을 느낀 열강들의 간섭으로 일본의 조선 영향력이 주춤하게 되어 이 과정에서 나를 포함해 친미, 친러를 주장했던 정동파가 내각에서 힘을 얻게 되었어. 우리는 일본의 적대적이었고 왕실과 민씨와 가까운 사이였어. 민비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러시아 공사에 접촉했어. 청나라가 힘을 잃었으니 러시아를 통해서 친일 개화파를 몰아내겠다는 속셈이었어. 그 결과 민씨 정권의 힘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고 나를 비롯한 정동파의 충신들을 중심으로 친일 개화파들을 몰아내기 시작했어. 그리고 결국 일본이 직접 움직였어. 1895년 일본에 의해 명성황후 민비가 살해당했어. 청일전쟁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민비에 의해서 조선 내 영향력을 잃게 되자 결국 일본은 조선의 국모를 살해하는 만행을 저질렀어. 분명 명성황후는 조선이 발전하는 것을 가로막는 사람이었어. 내가 경험했던 지상낙원, 미국처럼 내 조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민씨 세력과 같은 구태 권력이 사라져야 했던 걸지도 모르겠어. 실제로 친일 개화파가 정권을 잡자 가부개혁을 통해서 조선을 군대국가로 나가게 했었어. 국가기관이 크게 개편되었고 신분제, 적서차별, 연좌제, 고문 등을 폐지하는 성과로 이어졌어. 어쩌면 백성들이 잘 사는 나라, 부강한 나라, 근대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썩어빠진 조선의 왕실부터 갈아엎어야 했던 걸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그래도 일본이 저지른 을미사변은 옳지 않았어. 백성 생각은 안중에도 없고 본인의 호의호식과 사치에만 몰두하던 여인이었으나 그래도 이 나라의 왕비였어. 이 사건으로 임금 고종은 공포에 빠졌고 궁에 머무는 것을 불안해했어. 충격과 분노에 치를 떨던 나와 대신들은 고종을 피신시키기로 결정하오. 을미사변으로 전국에 의병이 일어나 친일 내각이 정신이 없는 사회를 틈타 나와 동지들은 임금과 왕세자를 러시아 공사관으로 파천했어. 그렇게 1896년부터 1년간의 아관 파천 시기 동안 조선의 정치는 사실상 러시아의 손에 떨어지게 되었어. 친일 내각은 정리되었지만 대신 러시아가 권력을 휘둘기 시작한 거예요. 각종 내정 간섭은 물론이요, 조선 땅의 채굴권, 설치권, 체벌권 등 갖가지 권리를 빼앗아갔어. 일본 세력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러시아에 도움을 청했건만 이제는 러시아 세력에 사로잡힌 형국이었어. 고종은 이에 반항할 생각조차 없는 듯하였어. 청, 일본, 러시아, 무능한 임금 아래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었던 조선은 영원히 속국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만 같았어. 이 시기 나는 동지들과 함께 독립협회를 설립하오. 열강들 사이에서 조선이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백성들을 계몽하고 근대적인 개혁을 추구하는 취지의 단체였어. 나는 이 독립협회의 초대위원장에서 2대 위원장까지 활동하오. 한편 나는 조정에서 러시아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미국에 접촉하자는 의견을 냈어. 아관파천 때 주한미국 공사가 나를 도와서 임금을 피신시킨 바 있으니 이 미국에 다시 협조를 구해서 러시아를 견제하자는 의견이었어. 황실과 내각은 내 의견에 따라 미국과 소통하기 시작했어. 하지만 이를 눈치챈 러시아가 고종에게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어. 친미파인 나를 축출하라는 요구였어. 그리고 임금은 저항하지 않고 나를 버렸어. 1897년 나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평양관찰사로 좌천되어 중앙정계를 떠나게 되어 이후 전북관찰사 부임 5일 만에
직무태만 혐의를 받아 감봉 처분을 받았고 급기야 공금횡령죄까지 뒤집어서 파직을 간신히 면하는 신세가 되었어. 얼마 후 나는 독립협회에서도 제명당했어. 이 시기 나는 분명 망나니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어. 충성했던 임금에게 버림받았다는 그런 배신감 때문이었는지 내 신세에 대한 자괴감 때문이었는지 아님 그저 내 안의 악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어만 나는 그나마 쥐고 있던 한 줌 권력을 휘둘러가며 국고를 탕진했어. 그리고 이 어둠의 시기는 1901년 양아버지 이호준 대감께서 돌아가시며 절정을 맞게 되어 아버지는 양자인 내게 정치적 지위와 집안 재산을 잇게 했어. 그리고 서자이자 친아들인 이윤용에게 막대한 재산을 모두 물려줬어. 그래서 나는 빈손으로 식구들을 이끌고 아버지의 저택을 떠나 시장 근처에 집을 구했어. 그리고 나를 양자로 거두어준 아버지를 위해 야인으로서 3년상을 치렀어. 그리고 마침내 이 낭인과 같은 삶을 끝내고 정계로 복귀할 때는 1904년이었어. 아버지의 3년상을 치르고 정계로 복귀할 때쯤 러일 전쟁이 발발했어. 한반도와 만주의 지배권을 두고 두 나라가 벌인 전쟁이요. 떠나고 7년이 지났는데도 이 나라는 늘 그랬듯 열강들의 먹잇감이 지나지 않았던 것이요. 그리고 그제서야 나는 깨닫게 되었어. 조선의 독립은 그저 망상이었다는 것을. 무능한 지도자, 나약한 국가, 뒤떨어지는 수준, 이런 조선이 막강한 열강들 사이에서 스스로 일어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 일본에 맞서고 러시아에 맞서고 독립협회까지 만들어서 고군분투했었던 내 스스로가 참으로 우습게 느껴졌어. 고종의 황궁 이후 대한제국이 선포되며 고종은 스스로를 황제라 칭했어. 하지만 바뀐 건 칭호뿐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어. 러일 전쟁에서 일본의 승리가 굳어져 갔고 일본의 국권 침탈과 간섭이 시작되자 고종은 다시 한번 다른 나라에 기대고자 했어. 그리고 그것이 나를 재기용한 이유였어. 미국 공사관으로 또 파천할 목적으로 미국과 교섭하라는 것이었어. 임금이라는 작자가 나라를 담보로 대접받으며 도망 다닐 궁리만 하는 것이었어. 하지만 미국은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일본과 손을 잡는다는 입장이었고 가스라 테프트 밀리아까지 체결한 상태였어. 나름대로 노력해봤으나 미국은 조선을 도와줄 이유가 없었어. 그래서 나는 결단했어. 친일파가 되기로. 어차피 한반도가 어느 나라에 복속되어야 한다면 결국 일본밖에 없었어. 일본은 한반도를 가져가기 위해 2번이나 큰 전쟁을 치렀고 이제는 러시아까지 격파한 상황이었어. 무엇이든 할 의향이 있는 게 일본이었어. 그렇다면 저항하지 않고 그들을 받아들이는 게 나라와 백성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어. 1905년 이토 히로부미가 방한해서 을사조약 체결을 요구했을 때 나는 고종 황제와 내각에 이런 생각을 전했었어. 이토 히로부미는 먼저 고종을 찾아 며칠에 걸쳐 끈질기게 조약 체결을 요청했었어. 고종은 계속 이를 거절하다 결국 대신들과 협의하시오 라고 말하며 건강을 핑계로 자리를 피했어. 이토는 이를 근거로 대신들을 불러들였어. 회유와 협박을 섞어가며 조약 체결을 설득했어. 일본이 대한제국을 얻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것이면 자명했고 여기에 정하는 건 바보 같은 일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나 역시 일본의 모든 요구를 다 받아줄 생각은 없었어. 일본이 요구한 을사조약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일본이 가져가고 통감을 두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어. 외교권. 어차피 대한제국이 늘 열강들 눈치를 보며 나라와 나라를 옮겨가며 도움을 청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일본에게 외교를 맡기고 항구적으로 보호받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일본의 내정 간섭을 얼마나 막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었어. 일본의 내정 간섭 불가를 명문화하고 싶었어. 그래서 나는 이토 히로부미에게 제3조의 통감 권한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따지고 들었어. 외교 문제에만 국한시키고 내정은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써둘 것을 요구했어. 하지만 이토는 이를 거부했고 결국 통감은 오로지 외교에 관한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주재한다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걸로 타협했어. 한편 다른 대신은 일본이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을 유지할 것을 보증한다는 내용을 직접 기입해서 추가하기도 했어. 이것이 고종의 뜻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 이렇게 조약문이 정리되고 나자 나를 비롯한 대신들 다수가 조약 체결에 찬성했어. 그리고 고종 황제는 이 수정안을 만족히 생각하며 조약 체결을 재가했어. 그렇게 을사조약이 체결된 거예요. 이후 나는 이토 히로부미의 후원으로 대한제국 내각 최고직에 오르게 되었어. 당시 한반도 근대화 작업을 위해 농상공부 대신 자리 등을 겸하고 있었는데 일본의 호의를 산 덕에 이런 작업들도 무탈하게 추진할 수 있었어. 을사조약으로 세계 무대에서의 발언권을 잃었지만 대한제국은 다른 열강들로부터 보호받게 되었고 백성들의 삶은 근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롭지는 않았어. 1907년 고종 황제는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평화회의에 몰래 특사를 보냈어. 이들은 한국의 위원으로서 회의에 참석해 일본의 협박에 의해 강제로 조약이 체결되었다며 이를 파기해달라는 요구를 할 예정이었어. 하지만 이 사실이 일본에 알려졌고 고종은 그렇게 감금되게 되어. 한편 만국평화회의에서도 한국의 자주적인 외교관을 승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종이 보낸 특사단의 참석과 발언을 거부했어. 애당초 힘없는 나라가 아무런 계획 없이 그저 다른 열강들의 호의에 기대려 한다는 것부터가 순진하기 짝이 없는 생각이었어. 나는 이 헤이그 특사 사건에 분노했어. 과거 아간 파천 시절 일본을 피해 러시아에 도움을 요청했다. 러시아에 당했고 그 결과 나는 희생양이 되었었어. 그리고 이제는 일본에 붙어서 황실의 안녕과 존엄을 보장한다는 조건으로 외교권까지 내어주고는 다시 러시아와 다른 열강들에게 손을 뻗은 것이요. 이 얼마나 한심하기 짝이 없는 임금이요. 내가 버림받고 얼마 후 고종에 의해 독립협회가 해산당하고 간부들이 구속당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하오. 독립협회가 주관한 만민공동회에서 백성의 뜻을 받들어 각종 개혁안을 결의했고 황제가 이를 직접 제가했었는데 그 직후에 일어난 황제의 배신이었어. 알고 보니 황제가 하루아침에 태도를 바꿨다고 하오. 윤치호 회장은 탄식하며 이렇게 말했다오. 이 사람이 국왕이라니. 거짓말을 능사로 하는 어떤 배신자도 대한의 황제보다 더 천박하진 않을 것이다. 고종은 늘 그렇게 자신의 안녕만을 위해 말과 행동을 뒤집어 왔소. 헤이그 특사 사건으로 일본은 고종을 퇴위시키기를 원했소. 나는 이 일을 기꺼이 수행했소. 고종을 찾아가 아들 순종에게 황제 자리를 넘기라고 요구하며 고함쳤소. 폐하께서는 지금이 어떤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소. 황제에 대한 실망, 무능에 대한 분노,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등이 내 이성을 마비시켰어. 그리고 이 순간 나는 더 이상 애국자가 아니게 되었소. 왕실과 나라에 충성했고 민족의 번영을 위했던 사람, 세계 앞에 당당하게 독립해 있는 근대 조선을 꿈꿨던 사람, 그런 이완용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소. 이제 나는 충성하는 왕도 나라도 백성도 없는 사람이 되었어. 그렇기에 자기 자신에게만 충성하는 괴물이 되어버렸어. 고종은 그렇게 퇴위되었어. 무능했던 임금, 하지만 내가 충성했던 임금, 나를 버렸던 임금, 그래서 내가 버린 임금. 임금을 버리자 다른 것들은 더욱 쉽게 버려졌어. 나는 일본에 내정권을 넘겨주는 정미 7조약을 체결하는 데 앞장섰어. 일본은 크게 고마워하며 내게 10만 원을 건넸소. 내 삶은 유복해지기 시작했소. 무거운 부와 권력을 가지게 되자 가슴에 품고 있는 것들을 하나둘 내려놓게 되었소. 아시오? 사람이 변하는 데에는 무서운 가속도가 붙는다오. 그렇게 1910년에 이르기까지 나는 대한제국의 내각 총리 대신으로서 한반도가 대일본 제국 안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 노력했소. 일사조약, 정미7조약, 기후각서를 통해 하나하나 대한제국의 권리를 넘겨줬소. 그리고 마침내 1910년 한일 병합조약으로 대한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넘겨줬소. 일본은 내게 15만 원의 은사금을 줬소. 조선인 이완용으로서의 삶을 버린 데에 대한 대가였소. 일본은 한반도를 같은 나라로서 보호할 것이고 그들의 근대 문물을 전수해 우리 백성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소. 같은 황국 시민으로서 말이오. 단 나는 합병조약 당시 국호 한국과 황실의 왕 칭호만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못 박았소. 그러자 일본은 한국 황실을 일본 황족에 준해서 예우하겠다고 약속했소. 고종에 대한 죄책감이었는지 조선인으로서의 자존심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변덕이었는지 내가 모셨던 핏줄이 여전히 왕의 핏줄로 남기를 바랐소. 그렇지 않으면 임금에 충성했던 지난 세월이 너무나 허망해질 것만 같은 두려움도 있었소. 지금 생각해보면 나는 그런 식으로 대한과 일본의 합병을 합리화하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소. 대한의 왕이 일본의 왕과 같은 대접을 받으니 대한의 백성들도 일본의 백성들과 같은 대접을 받게 될 거라고 말이오. 나는 한일 합방만이 우리 민족이 택할 수 있는 유일한 활로라고 생각했소. 진심으로 말이오. 무능한 왕 아래 나약한 나라가 열강들 사이에서 살아남을 길은 이것뿐이었소. 숭고한 명분을 떠들며 하는 괴로운 전쟁보다 굴종을 통해 얻은 비겁한 평화가 더 낫지 않겠소? 분명 나는 일제의 조선을 넘기며 부와 권력을 얻었소. 하지만 백성도 권리를 가지게 되었고 근대 문물을 누리게 되었소. 그렇기에 나는 내 나름의 애국을 했다 생각하오.
하지만 사람들은 내가 분명한 매국을 했다오. 역사가 나를 평가하리라 생각하오. 우리가 일본인으로서 살아간다면 난 애국자가 될 것이고,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살아간다면 나는 매국자가 될 것이오. 어느 쪽이건 참 탈 많고 한 많은 삶이었소.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소?